지난 시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노르망디 지역 했고요. 노르망디 지역, 르하브르, 그리고 여기 그 코끼리, 에트레타트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하고 또 몽생미셸 지역 여기 했었고, 그리고 생말로 지역, 몽생미셸 여기 이제 보이시죠? 몽생미셸, 그리고 생말로 여기 지역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이제 파리를 저번에 못해가지고 많이 못해가지고 파리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리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세인강이 흐르죠. 세인강이 딱 흐르고, 파리는 원래 여기 시떼라는 섬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떼가 어딜까요? 세상에 한 주 쉬었다고 이렇게 안 오시다니. 네. 시떼가 여기 섬, 여의도 같이, 여의도라면 뭐 비교 안 되게 좀 작죠. 시떼. 여기 시떼에 노틀담 성당이 있습니다. 노틀담 성당이 시떼에 이렇게 있고요. 노틀담 성당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했었고, 또 2019년인가 18년인가 불타가지고 지금은 다시 이제 했는데, 이 파리에는 이 노틀담 성당 말고 쪽 위쪽으로 가면요, 생드니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생드니가 이제 가장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생드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장미창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 프랑스의 고딕 성당이 유명하잖아요. 고딕 성당이, 프랑스의 고딕 성당이 유명한데, 이 고딕 성당이 네 군데가 가장 유명합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미엥 성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미엥 성당? 네. 요 아미엥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유명한 루앙 성당. 이 루앙 성당이 유명한 거는 두 가지 때문에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모네 루앙 대성당 연작. 그리고 그 전에는 누가 여기서 죽었죠? 잔다르크가. 잔다르크가 여기 루앙 대성당에서 사형을 당하죠. 그 앞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명하고요. 그리고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 그리고 아까 생드니 성당, 그리고 밑에 보면 사르트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사르트르 대성당.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르트르 대성당. 이 사르트르 대성당까지 해서 5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고딕 성당 투어를 하시려면 이 5개를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 쾰른 성당까지 해가지고 하면 6개 정도면은 고딕 성당을 거의 마스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요 고딕 성당에 대해서 여기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회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노틀담 요 시대에서부터 사실 파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이제 조르주 외젠 오스만 남작이라고, 지난주에 요 남작에 의해서 파리가 도시계획이 시작이 됐죠. 1853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기 위쪽, 요 시떼 섬하고 여기 위쪽이 있습니다. 여기 르마헤라고 보이시나요? 르마헤라고 나왔다가 또 사라지네. 요 위쪽 지구가 가장 오래된 지구인데, 요쪽이 마레 지구라고 해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관광 가면은 마레 지구에서 많이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세요.
또 가장 오래된 지역이고 그 노틀담 쪽하고 이 마레 지구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행할 때 파리 여행할 때 지하철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한데 지하철은 그냥 체험으로 몇 번 이제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리 지하철은 문이 수동입니다. 예, 자기가 이렇게 열어야 돼요. 위로 문고리 같이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그걸 잡고 이렇게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 지하철도 1901년인가부터 시작됐고 런던은 이제 150년이 넘었고요. 런던은 파리도 125년, 한국도 이제 50년이 넘었으니까요. 지하철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노선을 생기는데 파리 도심이 250만입니다.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은 로마나 런던에 비해 좀 넓게 퍼져 있어요. 넓게 퍼져 있어요. 로마는 이제 걸어 다니면 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 웬만한 건 다 볼 수 있는데 파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가지고 좀 체험 삼아 이렇게 할 수는 있고요. 대신 이제 버스를 타는 게 사실 더 좋긴 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서울 지하철에 종이로 그 있었잖아요. 종이로 종이 승차권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종이 승차권으로 10장을 묶어서 팔고 그랬거든요. 까르넷을.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나비고 카드라고 거기 그 우리나라 교통카드처럼 여행객들도 그걸 써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 지하철 그 종이 그거를 파리는 이제 들어갈 때만 이렇게 내고 나올 때는 그 표를 안 내도 돼요. 우리나라는 들어갈 때 나올 때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올 때만 아니 들어갈 때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표를 들어갈 때만 하고 그 표를 그냥 그 역에다가 다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좀 깨끗한데 저녁 되면은 그 지하철표 쓰레기로 그냥 여기 가득합니다. 예. 왜 버리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또 청소하는 사람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요 마레 지구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세느 강변을 따라 볼거리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 버스를 타게 되면요, 72번 버스라고 72번 버스가 많이 가요. 여기 버스 정류장 이렇게 보면요, 72라고 나오죠. 네, 72번. 세느 강변을 따라서 쭉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은 모든 볼거리들을 웬만하면 볼 수가 있다. 에펠탑까지 다 세느 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난주에는 소르본느 대학, 파리 제4대학이랑 6대학이랑 합쳐가지고 소르본느 마리엔 퀴리, 마리 퀴리 대학으로 이제 바꿨다고 그랬죠. 4대학, 6대학.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는 파리에서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명칭이 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서울대 같은 거 없애고 1대학, 2대학 이런 걸로 바꾸자라고 했던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뭘 바꿨습니다.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데 이게 거의 이제 1000년 다 돼가요. 이제 900년 가까운 대학인데 원래 파리 대학에서 소르본느로 바뀌고 거기서 4대학으로 바뀌고 지금은 이제 소르본느 피리 마리 큐어 그 퀴리 부인 있죠? 그 부인 그걸 따가지고 요 4대학 6대학을 합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할 때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펠탑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작을 한다면요. 바스티유 광장은 뭐 옛날에 그 바스티유 감옥이 있죠? 거기 있던 장소입니다. 스트리트 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광장이에요. 광장입니다. 그 광장이 파리에는 크게 3개가 있는데 돔 광장, 레플릭
레플리칸 광장 그리고 요 바스티유 광장. 그래서 레플리칸 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바로 쭉 위에 가면은 리퍼블릭 스퀘어입니다. 리퍼블릭을 이제 페페블릭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말로는. 그래서 요 광장에서 사실 데모를 많이 해요. 여기는 데모하는 광장입니다. 여기서 데모를 해서 이 광장에서부터 쭉 여기 이 도로로 쭉 타고 오면은 어디가 되냐면 바스티유 광장이 돼요. 그래서 주로 데모를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진합니다. 왜냐하면 바스티유는 상징적인 곳이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의 상징적인 광장이니까 그쪽까지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광장에서 데모를 하듯이 외국도 이제 광장에서 데모를 많이 하죠.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뭐 몇만 명 단위는 아니에요. 많이 모여야 몇천 명입니다. 많이 모여야. 그리고 뭐 프랑스나 좀 이렇게 데모하지 다른 데는 몇백 명이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몇백 명. 우리나라처럼 뭐 10만, 20만이 모인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외국 가시면 되게 귀엽게 데모를 해요. 한 30명 놓고 데모하면 크게 뉴스가 나옵니다. 엄청난 데모를 했다고. 예. 그리고 오페라 바스티유, 여기 정명훈 씨가 있었던 상임 지휘자로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쭉 요 세느강을 따라 쭉 가시면 노틀담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때 얘기했던 상트 샤펠이라는 성당 기억이 나시나요? 상트 샤펠? 뭘로 유명하면은 이 스테인글라스로 유명합니다. 스테인글라스. 상트 샤펠이 이건 꽁시에르 줄인데 요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스테인글라스를 어디 딱 보고 싶다. 근데 멀리 가긴 힘들고 뭐 생드니 가기도 그렇고 뭐 사르트르 가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를 가셔야 돼요. 여기를 가시면 됩니다. 상트 샤펠. 여기가 원래 부르종이래. 제가 말이 자꾸 혼나요. 예. 부르봉 왕조의 그 예배당이었어요. 왕가의 예배당. 그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또 더 화려하게 또 해놨고, 요 스테인글라스를 보려면 여기를 가시고, 노틀담에서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작기 때문에 여기 시대섬이라고 나오죠. 시대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꽁시에르 줄이라는 데가 있는데, 꽁시에르 줄이는 감옥으로 쓰였어요. 감옥으로. 여기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여기 갇혀 있어서 여기 가시면 요거거든요. 꽁시에르 줄이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갇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뭐 투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감옥 구경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셔도 되고 뭐 패스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 그 노틀담 쪽에서 요 다리를 건너시면요 파리 시청사가 있습니다. 파리 시청사. 파리 시청사 길을 한번 봐볼까요? 광장이 좀 안 나오네. 파리 시청사 광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시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양이나 우리나라도 좀 이런 멋있는 시청사가 좀 있으면 좋죠. 도쿄 같은 데는 그래도 뭐 7, 80년 된 건물들, 거의 100년 된 건물들을 관공서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새로만 짓고 다 부시고 하다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 여기 대전 도청 있죠? 예, 그거는 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존을. 뭐 일제가 건축한 거지만, 여기 파리 시청사를 건너셔서 조금만 위쪽으로 가시면요, 조르주 퐁피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르주 퐁피두 센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조르주 퐁피두 센터를 보면 현대미술 전시관이에요. 여기가 그냥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음엔 이게 반대가 많았어요. 뭐냐 도대체 이게 건물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뒤는 더해요. 뒤는 막 이렇게 해놨어요. 뒤는 예. 그 거리 뷰로 한번 볼까요? 거리 뷰로 한번 보시면 이 위에서 보면은 이렇죠. 뭐 이상하게 파이프 다 해놓고 뭐 거리 뷰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골조나 그 안에 골조가 아니라 그 구조나 그 아래에 있는 그 건물 구조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공사하다 막. 예, 공사하다 만 것 같죠. 그러니까 그림도 인상주의가 그리다 만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그 건축 때 했던 그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있죠? 다 지금은 노출해 놨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도 윗 뻥 뚫어 놓죠. 뻥 뚫어 놓고 그냥 다 보이게. 예. 외벽도 그렇고 내벽도 그렇고. 공사비도 좀 적게 드나요? 예, 공사비 적게 들죠. 왜냐면 외벽 내외를 안 하니까요. 그거를 르꼬르비지에가 했다고 그랬죠. 르꼬르비지에가 처음 했다고. 그러니까 이 파리도 르꼬르비지에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르꼬르비지에 그 빌라 사보아라고 기억 안 나실 거야 아마. 예. 빌라 사보아라고 현대 건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빌라 사보아가 그 파리 외곽에 있습니다. 파리 외곽.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여기 파리죠. 쭉 가면은 여기 빌라 사보아라고 있어요. 지지난주니까 쉬어가지고 한 주. 요거 기억하시죠? 이 건물 기억하시죠? 아이고. 네. 요 건물 기억하시죠? 네, 빌라 사보아. 요게 현대건축의 5요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으냐면 옛날에 이렇게 큰 창을 못 냈어요. 큰 창을. 왜냐면 큰 창을 내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받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100년 조금 안 된 건물인데 요게 거의 건축에서는 성지순례처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철근 콘크리트. 그 콘크리트에 철근을 박아가지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그 철근 콘크리트 발견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했고 밑에 필로티 구조. 요즘엔 다 빌라에 요거 사죠. 밑에 주차장하고. 이거를 르꼬르비지에가 처음 했고 그 위에다가 옥상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빌라 사보아 내부인데요. 여기 투어가 있습니다. 유리가 그만큼 무거워요. 네? 유리가 무거워서 그래요. 유리가 무겁다는 거가 아니고요. 이 콘크리트가 이 철근이 없으면 철근으로 유지를 하잖아요. 콘크리트가. 유지는 철근이 없으면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벽체. 유리로 이렇게 긴 창을 낼 수 없다고. 예, 아니 긴 창을 내다 보면요. 이게 중간에 예, 무너지게 되죠. 하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네스크 양식은요. 기둥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제 고딕 성당으로 가면서 기둥이 없어지고 유리가 많이 생겼죠. 그거는 위에 이렇게 국융 방식으로 해요. 액션 볼트 방식. 아니 벨트 액션 볼트가 아니라 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치를 계속해서 늘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중을 받게 하니까 이제 유리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유리를 많이 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철근이 있으니까 옛날 그 고딕 방식을 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유리로 다 하고 철근이 다 버텨주는 거죠. 여기도 이제 기둥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둥을 굵게 해가지고 막 박아야 돼요. 철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위에도 철근이 있고 아래도 철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중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빌라 사보아, 이 현대 건축의 최고 그 성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라 사보아를 르꼬르비제라고 르꼬르비제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 빌라 사보아 보이시죠? 빌라 사보아. 그리고 여기 현대 건축의 5원칙, 필로티, 자유로운 평면, 연속창, 자유로운 파사드, 옥상 정원, 이게 이제 5원칙이고, 지난 시간에도 요걸 했었죠. 예, 요걸 했었고, 요 빌라 사보아 같은, 요 유엔도 건축을 설계를 그 르꼬르비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니스에서 오두막집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예,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빌라 사보아를 가시면 이게 또 그 건축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빌라 사보아를 보면 이제 현대 건축들 그리고 지금 우리 빌라들 하는 것들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요, 요거 여기 조르주 뽕피두 센터 하다가 알았죠? 조르주 뽕피두 센터가 이 유명한 건축가 두 명이 했던 겁니다. 그 리차드 로저스라고 하는 건축가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리차드 로저스랑 위키피디아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렌조 피아노. 렌조 피아노 지난주에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렌조 피아노. 렌조 피아노 저기 영국의 저 사드 건물이라고 높은 런던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뾰족한 건물 그걸 있고 렌조 피아노는 원래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배를 세워놓으면 건물이 되는 겁니다. 세워놓으면 높은 건물이 되고요. 배를 옆으로 하면 이게 건물이 되는 거예요. 긴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 리차드 로저스라는 사람은 또 이제 뭐 밀레니엄 돔이라든지 런던에 그거하고 우리나라에도 그 파크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의도 가면요, 우리나라 랜드마크가 되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250 몇 메타고 하나는 333m인데 서울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그 롯데타워 말고 그거를 이제 설계를 했어요. 리처드 로저스가. 리처드 로저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그 사무실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리처드 로저스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리처드 로저스 사무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제 수하 제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고층 건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르주 뽕피두 센터가 또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은 또 명물이 됐고요. 또 여기 쭉 가다 보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뽕네프 다리 있죠? 요게 뽕네프 다리입니다. 뽕네프 다리를 한번 그 거리뷰를 한번 볼까요? 뽕네프 다리. 뽕네프에서 뽕네프 다리. 원래 이게 뽕네프, 뽕이 원래 다리란 뜻이에요. 뇌프다리입니다. 이게 본. 본트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뽕네프의 연인들이 있죠. 뽕네프의 연인들. 거기 남자 주인공이 드니 라방인데 이런 데서 이제 먹고 자고 하고. 실제로 가면요 여기 뭐 여기 밑에 세네강 밑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름에는 그 선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못 가는 사람들 여기다 모래사장으로 옛날 깔아놓고 선탠 하라고도 했어요. 근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서 왜 하나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꽁시에르 줄이라고
감옥에 있었던 곳이고, 요게 바로 노틀담 요 탑이고요. 요게 노틀담 탑이고, 뽕네프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쭉 이제 위로 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루브르가 나옵니다. 루브르에서 쭉 걸어가면 콩코드 광장, 여기 중간에 오랑주리 미술관, 그리고 여기 공원이 있죠. 틸리 가든. 근데 여기가 뭐 그냥 한여름에는 좀 걷기가 힘들어요. 예, 한여름 걷기가 힘들고, 맞은편엔 유명한 오르쉐 미술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 몰려 있는 것이죠. 여기. 그러니까 루브르를 보시면요, 루브르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이것도 옛날에 이제 피라미드 여기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루브르가 원래 왕궁이었잖아요. 왕궁이었다가 나폴레옹이 이제 훔쳐온 그런 유품들이, 유적품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이제 보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박물관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왜 이걸 했느냐 말이 많았죠. 왜 이걸 했느냐. 그 비판하는 게 조르주 뽕피두 센터, 그리고 유리 피라미드, 샤크레케르라고 몽마르트에 있는 성당, 그리고 에펠탑. 이게 다 비난을 받았던 건물들인데. 그 몽마르트 성당도요? 예. 그냥 보기에는 예, 샤크레 샤크레케르. 같이 생겨서 예. 비난받을 것 같지 않아? 예. 비난을 받았어. 왜 이렇게 흉물을 저렇게 해놨냐. 언덕에다가. 예. 근데 이것들이 없었으면 파리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난받았던 건물들이고요. 뭐 모나리자가 가장 유명하고, 특히 여기 이 루브르가 이제 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입구도 너무 많고, 유리 피라미드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지금은 다 해놨고요. 뭐 밀로 비너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밀로 비너스. 여기도 이집트 원정 가가지고 다 또 훔쳐왔고요. 나폴레옹이. 여기 이제 회화, 뭐 조각, 이 니케상, 나이키라고 하죠. 나이키, 니케상. 회화 조각들이 이제 좀 많고, 여기 이제 루브르의 그 자크 루이 다비드가 한 그 나폴레옹 대관식, 그리고 그 루이 다비드 후에 이제 들라크루야라고 있습니다. 외젠 들라크루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요거 있죠? 요거 아시죠? 그거랑 이제 뭐 제리코, 메두사의 뗏목, 뭐 이런 작품들이 쭉 이렇게 회화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존윅 4라는 영화에 그 앞에서 이제 뭐 대화하는 그런 걸 있거든요. 루브르에서 진짜 찍었나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작품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하여튼 요 루브르는 뭐 한번 꼭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물관들이 많잖아요. 파리는. 그래서 파리 뮤지엄 패스라고 한국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거기 현지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뮤지엄 패스를 가지고 다 뭐 샹트셰펠도 가고 뭐 이런 루브르, 오르쉐 이런 데 다 갈 수 있는 패스가 있습니다. 날짜 관계 없이요. 일정 기간이. 예, 그게 날짜 관계는 있겠죠. 저도 그걸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기간. 예. 그게 어느 정도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면은 이제 줄 안 서도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여기 루브르에서 쭉 걷다가 요 가든 있죠, 가든. 여기에 뭐 사진 찍는다고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뭐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래요. 뭐 그냥 모래 있고 자갈 있고 쭉 이래요. 뭐 멋지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오랑주리 미술관이 있죠. 오랑주리 미술관은 모네 작품들을 주로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파리는 첫 번째로 프랑스 혁명과 나중에 계속 나온 혁명들이 있어요.
1830년에 7월 혁명, 48년에 2월 혁명 이런 걸로 계속 왕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뽑은 왕을 가지고 한 입헌군주제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의 대통령 같은 총리처럼 그런 공화정으로 가느냐 그게 계속해서 혁명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혼란 시대죠. 나중에 이제 파리 코뮌이라고 공산당이 처음으로 집권한 게 파리입니다. 파리가 1870년에 파리 꼬뮌이라고 있어요. 커뮤니스트라고 하죠. 공산주의자들. 그게 이제 파리에서 시작됐어요.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 그 다음에 예술 요걸로 사실 파리는 대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모네는 오랑주리 미술관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누구야? 그러면 모네입니다. 모네가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어떤 사람 고흐 아니야? 고흐는 프랑스 사람 아니고 네덜란드로 취급을 해야 되고 그때 네덜란드랑 벨기에는 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모네 그리고 다음은 마티즈 정도가 돼요. 마티즈. 우리는 마티즈를 잘 모르는데 마티즈는 어마어마한 또 대단한 화가입니다. 색종이로도 뭐 작품을 하고요. 이 사람은 엄청난 창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오랑주리 미술 모네 하니까 또 우리 모네 생각났으니까 한번 모네의 정원을 한번 보려면은 외곽으로 조금 나가시면 됩니다. 외곽으로 여기 파리에서 외곽으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쥐베흔이라고 여기 나오죠. 쥐베흔이 영어로는 지베른이라고 합니다. 지베른. 요 지베흔이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죠. 모네가 그 녹내장에 걸려가지고 수술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화가는 해야겠고 그림은 그려야겠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정원 수련 작품을 그때 하는 거예요. 수련. 여기다 수련들이 있죠. 이 수련 작품이 그 뉴욕 현대미술관도 있고 오랑주리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수련 여기서 살면서 자기가 이제 기거를 하면서 이런 것도 꾸미고 자기가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관광객들이 요 모네 쥐베르니를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쥐베르니 역까지도 있어요. 역까지 쥐베르니 동네 쥐베르니 역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가면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까 빌라 사보아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쪽 근교역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쌍나자르역이라고 쌍나자르역이 여기 있네. 여기 위로 가면은 콩코드강에 쭉 가면 쌍라자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쌍라자르역은 보통 파리를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 그 위쪽, 옆쪽, 서쪽과 북쪽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쌍라자르역 옆에 북역이 있는데 북역은 이제 런던에서 오는 그런 유로스타나 위쪽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역을 이제 도착하는 데로 파리 도착하는 역이고요. 그리고 요 쌍라자르역은 파리 근교와 그 프랑스 내 도시들을 이제 이 역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쌍라자르역 그림도 있어요. 모네가 쌍라자르역 모네를 검색하시면은 쌍라자르역 풍경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모네가 일화가 역장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기차를 좀 세워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거절당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고 뭐 예술가고 하다 보니까 예술을 좋아했나 봐요. 그 역장도. 그래서
잠시 세워놓고 예, 잠시 세워놓고 이제 뭐 그림을 그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랑주리 미술관, 그리고 여기 건너편 오르쉐 미술관, 그 인상주의 그림을 보시려면 오르쉐 미술관을 꼭 가셔야 되고, 넘버원 미술관이 어디냐 하면 파리에서는 1위가 무조건 오르쉐 미술관이에요. 넘버 2가 루브르고, 루브르는 너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르쉐가 가장 인기 있는 미술관이에요. 여기 원래 기차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차역을 개조해가지고 오르쉐 미술관 하면은 뭐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고흐 작품이죠.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에 역을 개조해가지고 참 멋있죠. 고흐부터 해서 모든 인상주의 화가들을 다 여기다 전시해놨습니다.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들을 다 전시해놨기 때문에 뭐 너무 많아서 뭐 어떤 작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콩코드 광장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 오페르 가르니에라는 곳이 있죠. 오페라 가르니에. 내가 오페라 하우스 어디 한 군데 가고 싶다, 그냥 투어 구경이라도 안 해? 그럼 여길 가셔야 돼요. 여기가 가장 멋있는 그 오페라 하우스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오페라의 유령이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오페라 가르니에입니다. 요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래요. 멋있죠, 여기. 멋있습니다. 후에는 샤갈 그림 이 샤갈인가요? 그런 것 같으네요. 아우 멋있네요. 분위기가, 예, 분위기가 좀, 예, 너무 멋있죠. 네네네.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게 한 번. 건물만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봐도 그 아르헨티나에 가시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서점이 있어요. 아테네오라는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은 원래 오페라 하우스였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서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예쁘긴 예뻐요. 그래서 항상 제 세계에서 가장 예쁜 서점은 거의 항상 1등이에요. 네, 아테네오가 항상 1등입니다. 뭐 가보면 1등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서점으로 바꿨고 여기는 오페라 하우스 있고요. 이렇게 화려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베르사유를 못 간다, 못 가겠다 하면 여기를 가시면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페라 하우스 보고요. 이런 데가 사실 없죠. 동양에선 찾아보기 힘드니까요. 이런 데는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가르니에 투어 멋있잖아요. 꼭 가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이제 쭉 가면 이제 그랑펠레, 뿌티펠레. 이제 그랑은 크다는 거고 뿌티는 작다는 거죠. 프리티. 빨레는 우리 빨래 하는 게 아니라 궁전, 팰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랑펠레가 만국 박람회 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에펠탑도 하고 엑스포죠, 엑스포. 그게 여기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그게 엑스포예요 원래. 이게 이제 거의 30년 전에 했던 엑스포. 그 전에 영국에서 했던 엑스포가 워낙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영국은 이렇게 앞서 있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랑펠레를 했고,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앵발리드라고, 여기가 또 유명한 게 파리는 나폴레옹의 도시입니다. 나폴레옹. 앵발리드. 이 앵발리드에 나폴레옹 무덤이 있고, 뭐 이제 군사 박물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앵발리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쭉 가시면 여기 에펠탑, 유명한 에펠탑인데, 에펠탑은 도심에서 보면은 그렇게 예쁜 모양은 안 나와요. 근데 에펠탑을 보시려면요, 요 건너편으로 가셔야 돼요. 에펠탑이 여기 있죠? 에펠탑. 그리고 여기 건너면요, 여기 뭐 분수대도 있고 뭐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여기서 에펠탑이 이제 보이죠? 요 구도가 에펠탑이 가장 멋있어요. 다른 데서 보면 에펠탑이, 다른 도심에서 보면 왜 이렇게 작아? 하는 느낌이 나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여기 좀 위에 계단을 올라가면요, 여기 사이오궁이라고, 여기 사이오궁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사이오궁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사이오궁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이런 아저씨들이, 난민 아저씨들이 물건을 팝니다. 일단 막 고리를 걸어줘요. 네, 그냥 선물이라고 걸어줘요. 그리고 이제 5유로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렇죠. 네. 뭐 유튜브 보니까 한국말 잘하는 그 흑인이 막 한국 관광객한테 사진 찍어주면서, 한국 사람 돈 많잖아, 5유로 뭐 없어? 5유로 좀 줘, 막 이렇게. 예. 한국 사람 돈 많은 걸 다 알아요. 일단 한국 사람은 돈이 많다라는 인식이 한 20-30년 전부터 박혀 있습니다. 외국이. 여기서 본 에펠탑, 좀 더 앞으로 갈까요? 여기서 본 에펠탑이 이제 가장 멋있는 구도가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다 여기서 찍습니다. 그래서 에펠탑을 보려면은 요 건너가서, 여기 사이오궁 역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 딱 그 여기 있죠. 지하철 메트로. 트로카데로. 여기 그 광장에 딱 내리면은 딱 보이는 게 에펠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토무슈, 이 해질녘에 이 유람선을 타고 가면은 또 그렇게 좋아요. 야경보다 약간 해질녘 하면서 조금 이제 어두워해질 때.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그 에펠탑이 9시, 10시부터 하나? 10시부터 되겠네요, 여름에는. 여름에 해는 이제 9시에 해가 져요, 9시에. 밤 9시 넘어서 해가 지기 때문에요. 10시에 이제 여기 에펠탑에서 이제 쇼는 아니고 이제 뭐 불 반짝반짝하는, 그게 이제 10시부터 합니다, 매일. 그래서 이 바토무슈를 타고 이 세인강을 쫙,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또랑 수준이에요, 거기. 이걸 딱 가면은 좋죠. 그리고 에펠탑, 저는 옛날에 2층까지는 걸어서 올라갔는데 1층 있고 2층 있고 맨 꼭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경보다는 해질녘이 좋습니다. 야경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 해질녘이 좋고, 파리 올림픽 때 여기 1층에서 셀린 디옹이 사랑의 찬가 불렀죠. 여기서 여기 레스토랑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레스토랑. 이런 레스토랑들이 있죠. 레스토랑. 1층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런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는 2층까지 갈 수 있어요. 걸어서는. 뭐 밑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도 철구조물이 많아서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만 있으면 2층까지는 가고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 가장 또 유명한 개선문. 이 개선문은 시위 진압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죠.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 도로를, 이 12개를 딱 뚫어놓은 게 포쏘기 좋게, 시위 진압하기 좋게. 왜냐하면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혁명의 나라.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고 철학의 나라고. 프랑스 하면 똘레랑스라고 들어보셨죠? 똘레랑스. 홍세화 씨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기사, 택시 운전사라고 한 책이 있죠. 똘레랑스. 근데 이게 똘레랑스가 나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은 나를 존중하고 하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그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이런 톨레랑스가 사실은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더 약간 진보가 아니라 프랑스 하면 진보인데 지금은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고 프랑스에는 이슬람이 가장 많이 살아요. 유럽에서. 그 다음에 많은 사는 데가 영국입니다. 영국, 스웨덴에도 이슬람 난민들이 많고요. 이태리 가면 다 그 북아프리카부터 아프리카 이슬람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 경쟁이 생기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보나 이런 사람, 진보주의는 다 포용하는 거죠. 근데 나랑 내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포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파리가 왜 단두대가 있냐면 이 콩코드 광장이 여기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됐거든요. 루이 16세랑 콩코드. 콩코드가 뜻이 화합이란 뜻입니다. 콩코르디아, 콩코드, 스페인말 콩코르디아, 콩코드. 이게 화합인데 이제 그만 죽이자. 이제 그만 죽이고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래서 콩코드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뭐 유럽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우리와는 좀 다른 문제죠. 근데 한국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워낙 많죠. 지금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 누가 오겠어요? 살기 싫은데. 그리고 강대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대국의 조건은 다민족이어야 돼요. 단일 민족이 강대국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고 지금은 힘들다. 살기가. 그래서 이 개선문까지 딱 이렇게 보시고, 개선문에서 쭉 가면은 여기 라데팡스 지역이라고 그란데 아르슈, 여기 이제 큰 개선문이 또 생겼죠. 요 개선문. 요 개선문이 여기야말로 이제 신시가지입니다. 신시가지. 이 개선문이 밑에 계단이 있고 여기가 휴식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휴식 장소입니다. 여기 한번 그 스트리트 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리트 뷰를 옆에 딱 있는데, 파리에 이렇게 이런 고층 건물들, 이렇게 멋있는 건물들이 여기밖에 없죠. 여기를 보면은 여기 계단에서 이제 쉬고 놀고 그럽니다. 이게 새로 만든 개선문이에요. 이 개선문이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개선문이 좀 틀어져 있죠, 방향이. 이게 쭉 가면은 옛날 그 나폴레옹의 개선문인데, 이 개선문인데 이게 조금 틀어져 있습니다. 약간 요 에펠탑 방향 쪽으로 틀어져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개선문. 일부러 뭐 의도가 있죠. 예, 의도가 있으니까 좀 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개선문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군부 나폴레옹이 이제 뭐 건축은 해놓고 나폴레옹이 죽은 다음에 완성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위치 아시죠? 어딘지. 저기 아프리카 완전히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세인트 헬레나 기억나세요? 여기라고. 여기입니다. 여기 세인트 헬레나가. 여기서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 망망대해. 그것도 아프리카에. 처음에는 자기 고향 코르시카 옆엔 엘베 섬으로 갔는데 엘바 섬에서는 탈출하기 쉬웠죠. 자기가 고향이 여기 코르시카였잖아요. 고향이. 여기 섬동네 출신입니다. 원래 이 코르시카는 이태리 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쓰던 언어는 프랑스 사투리면서 이태리 말과 섞여서
그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놀림을 받은 거예요. 파리를 유학을 왔는데 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시골뜨기도 그런 시골뜨기가 없으면서 사투리도 이상한데 이태리 말 같지도 않고 프랑스 말도 아닌 것이. 그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요 파리가 대충 이 정도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파리 근교랑 요 파리 남쪽 니스 모나코, 엑상프로방스 그리고 여기 코트다 주르 여기 이쪽을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가 혁명이라고 그랬죠. 혁명이 가장 유명하고 또 나폴레옹이 유명하고 예술이 유명한데 또 하나 유명한 건 철학입니다. 철학. 프랑스 입시제도 바칼레로레아라고 하거든요. 바칼레로레아는 철학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걸 하더라도 시험을 3-4시간씩 봅니다. 한 과목당. 우리처럼 뭐 1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3-4시간 동안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그걸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철학에 대한 또 자부심이 있죠. 여기 나라는.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대전 후에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생기고 그 실존주의 나온 후에 구조주의라는 철학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나 이런 쪽은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이제 취급을 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아, 못 사는 거 네가 못나서 그런 거잖아. 네가 잘 못하는 거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 선택하고 네가 잘 대처하지 못한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구조,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게 진보주의 철학, 구조주의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차 대전 끝나고 이게 뭐 인간이 이성으로 다 되는 것 같고 인간이 더 진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진보한 인간이 서로 죽인단 말이에요. 더 많이 대량 살상으로. 그래서 유럽이 1, 2차 대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후에 나온 이제 철학이 사르트르, 까미 이런 거 실존 철학 들어보셨죠? 이제 니체 후로부터 니체가 이제 처음 스타트를 끊었고 기독교라는 걸 완전 단절시킨 거죠. 기독교나 옛날 관습, 도덕 이런 거를 완전히 죽이자. 그게 이제 초인 위버맨이신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실존주의는 사르트르, 까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뭐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뭐죠?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드라마 있죠. 그게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타인은 지옥이다. 실존주의. 실존, 나라는 실존에서 타인은 뭐냐면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평가나 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시선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 따라 내가 도구화되는. 그러니까 타자는 나에겐 지옥이 된다.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존이란 거는 옛날에는 기독교 문화였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절대라는 절대자, 신 절대자와 보편 타당한 가치, 딱 핵심 가치가 딱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내가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래서 사르트르, 뭐 구토, 까미, 이방인,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거 있죠. 영국 고도 사무엘 베케트 뭐 68년도에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다가 못 읽겠더라고요. 네,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고도가 이제 한글이 아니라 코토라는 뭐 그냥 자기가 지어낸 프랑스 말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면 뭘 기다린다는 거야?
아니 그냥 기다려. 고도가 뭐야? 몰라. 그거예요. 뭔지 몰라요. 까미의 이방인에서 메르소가 사람을 죽이는데 너 왜 사람을 죽였어? 나 햇빛 때문에. 어떻게 아시냐? 너무 빛이 빛나서 나 그냥 죽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실존주의가 이상한 실존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어떠한 내 느낌대로. 그러다가 구조주의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랑 관계해야 된다. 이게 구조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언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소시르라는 스위스 언어학자가 랑그 파롤 이런 거 들어보세요. 랑그 파롤. 우리가 뭐 빵이 있고 방이 있잖아요. 한 끗 차이잖아요. 님이 있고 남이 있고. 어? 님이라는 글자에 조만 자만 찍으면 남이 되지요. 남이라는 글자에 저만 자만 빼면 님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기호는 비슷한데 이 쓰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시르가 기호 자체는 의미가 없다. 님이나 남이나 그거에 대해 의미 차이에 따라서 이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님이라는 존재는 남이 있어야 님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님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으면은 너가 있어야 돼요. 너 기호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너와 나라는 다른 차이 때문에 이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기호 체계에서부터 그 기호 체계를 가지고 언어를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철학자들이 맞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관계, 사회 구조 이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실존주의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게 구조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비스트로, 자크 데리다, 롤랑 바르트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 철학자들이 나와서 구조로 평가하는. 그래서 사회 데모를 하면요, 내가 못 살아 그러면 사회 구조 문제인 거예요. 네. 사회 구조 문제. 그게 프랑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프랑스. 그런 진보주의, 68운동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나라로까지 오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문제는 나 못 사는 거 다 우리 부모 탓이고 사회 구조 탓이고 난민이 와서 그렇고 정부가 잘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데모도 못했어요. 밑에 귀족들이 찍어 누르면 못했잖아요. 그 귀족들이 심어준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못나서 그렇다고. 근데 이제 이게 구조 철학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 그리고 철학의 나라, 진보의 나라, 자유의 나라 이런 게 돼버렸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무너진다고 얘기를 드렸죠. 왜?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힘드니까. 철학이 밥 먹여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철학이 밥 먹여주진 않습니다. 이 프랑스를 이해하려면요, 똘레랑스나 철학이나 그걸 이해하시고 가죠. 우리가 무조건 여행을 하면 여행 유튜브 많이 나오는데 다 어디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거잖아요. 누구 체험하고 소매치기 경험담 그런 거 하면 100만에 200만에 올라가고.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약해요. 한국은. 그런 어떠한 연구 그리고 철학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기본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한국을 지배하는 엘리트는 사실 시험 귀신들이,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지배층을 하다 보면요, 철학이 없어집니다. 철학이. 외국은요, 교육 기회가 없어요. 밑에 하층민들은 무조건 노예로 산다고 그랬죠.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은 다 귀족주의입니다. 지금도.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한국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이 훨씬 더 공평한 나라예요. 근데 외국은 그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공교육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공교육은.
아예 없어요, 공교육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야 국립대 가면 막 공부 잘하잖아요. 예? 서울대학교 국립대. 외국 국립대 다닌다고 하면 야 공부 잘 못한다. 사립대, 사립학교를 나와야 돼요. 막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철학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수학도 또 기호 철학이거든요. 기호 철학. 기호 철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사고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경영, 국가의 경영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나라들이에요. 외국은. 근데 한국은 시험 귀신들이 이제 권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들이 는 많은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죠. 연구하는 의사 들어보셨어요? 가끔 예, 연구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외국은요, 수술 잘하는 의사, 뭐 하는 의사 있는데 연구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연구하는 의사를 최고 탑으로 쳐요. 연구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유명한 제약회사가 없죠. 외국은 제약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줍니다. 복제약 하라고. 누가 복제약을 최고 잘 만드냐 세계에서 한국이랑 인도가 최고 잘 만들어요.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신제품 못 만드는데 복제는 잘해요. 아시아권에서. 늘 복제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국이. 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보는 거랑 연구를 잘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이게 연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연구하는 의사에게 최고 연봉을 줘야 되고요. 연구하는 약사, 연구하는 화학, 물리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최고 대우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또 철학하는 사람들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연구가 안 되니까. 기초과학이 많이 무너졌어요. 예, 기초과학, 기초철학 아예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한국은 이제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를 이해하려면 철학, 혁명, 나폴레옹, 그 다음에 예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나폴레옹의 하나 유명한 저기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주로 다녔던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 노틀담에서 좀 넘어가면요. 르브로코프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르브로코프.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위치. 저기 안 보여서 끈 아니 사진 찍어. 좀 사진을 찍어야 돼서. 못 봤어요. 르브로코프. 여기 이제 유명한 프랑스 음식점인데요. 파리에 예, 파리에 노틀담에서 가깝습니다. 르브로코프에 가면은 나폴레옹이 음식값 대신 자기 모자를 놓고 갔어요. 그 모자가 전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르브로코프. 물론 비싸겠죠. 음식점 자체가.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있고 르브로코프. 예, 엄청 유명한 음식점이고 그 나폴레옹의 모자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 르브로코프. 예. 밑에 보면 아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이게 나폴레옹이 놓고 간 모자입니다. 나중에 안 찾아갔나 보죠? 음식값 대신 딱 놓고 간 거예요. 기념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값을 비싸나? 저 예. 모자가? 그럼 예. 지금은 꽤 비싸겠죠, 진짜. 지금 저건 이제 안 팔죠. 저거. 예. 저 식당 저 사람은 횡재했네 그러면. 지금은. 그렇죠. 예. 나폴레옹이 크게 유명하지 않을 때, 권력을 잡지 않았을 때, 장교였을 때, 요 르브로코프. 나중에 여기 르브로코프 하면 시대섬에서 바로 넘어가면은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르브로코프라는 그럼 음식점. 자기가 앞으로 유명해질 줄 알고 그때 모자를 두고 뭐 얘네 초급 장교들은 뭐 돈도 없었을 테고요.
그리고 그 알았으면 모자가 안 좋겠지. 예, 뭐 그럴 수 유명할 있죠. 줄 알았으면. 예. 여기 르꼬르코프 음식점 있고, 그 파리는 뭐 나폴레옹을 빼고서는 설명을 못하죠. 프랑스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군데 가실 수 있는 게 여기 루비통 재단이 있습니다. 루비통 재단. 저기 이태리 거 아니에요? 루비통이? 프랑스. 프랑스 거예요? 네. 루비통이 워낙 큰 저기 뭐 가방부터 해가지고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세계 7위, 8위권 거의 1, 2위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됐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이게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가가치를 키워내지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데는 가방만 만들어도 어마어마하게 그 원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루비통 재단에 여기 그 건물이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루비통 재단의 이 건물들이 뭐 그림들도 많이 전시를 해놨고요. 예. 루비통 재단에 잠깐만요. 예. 보시면 건물이 좀 다르죠? 예. 그 오페라 그 뭐야 이제 호주의 오페라 뭐 예. 그거 같아. 이게- 요새 뭐 서울에도 뭐지 청담동에 예거 해놨다. 네, 그거 루비통 예. 그거랑 비슷한 게 그래요? 이게 프랭크 게리가 한 거예요. 어. 청담동에 그 한 청담동 가야 예. 되겠다 우리. 프랭크 게리가 구겐하임 미술관부터 해가지고 프랭크 게리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지난 건축 때 들으셨죠? 예, 예, 예. 그때 프랭크 게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고궁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종묘나 창덕궁이나 이런 데 가서 그걸 보면서 또 영감을 얻고 오는 사람이 프랭크 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건축가 3명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존의 프랭크 게리입니다. 이 사람이 또 친한파다. 이 루비통 재단 여기 건축이나 예술을 보러 많이들 또 가세요. 여기서. 근데 개선문에서 쭉 이렇게 와서 여기인데 이 정도로 이제 투어를 파리 투어를 합니다. 외곽까지 그 모네, 지베르네까지 파리 투어를 이 정도로 그냥 거의 하시면 거의 대부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외곽 중에 남쪽으로 가면요 여기 퐁텐블로라고 여기 있습니다. 퐁텐블로. 너도 못한 일은. 네, 퐁텐블로. 퐁텐블로가 요 파리가 프랑스에 가면 이런 성들이 많잖아요. 이게 베르사유 전까지 베르사유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퐁텐블로. 그러니까 뭐 그 전 왕들부터 해서 루이 14세, 16세, 뭐 나폴레옹도 자주 갔고요. 퐁텐블로. 그러니까 파리 같은 데는 있기 싫으면 여기를 가는 거예요. 퐁텐블로를. 퐁텐블로로 가고 참 그 베르사유를 안 했네요. 베르사유. 예. 이 외곽에서 무조건 가는 곳이 베르사유 궁이죠. 베르사유 궁. 여기 베르사유. 베르사유 뭐 다 가셨죠? 많이. 유럽 가신 분들은 다 가셨죠? 베르사유.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정원에 십자가 모양으로 운하를 파놨죠. 원래 여기가 이제 사냥터고 늪지였는데, 여기 이렇게 파놓고, 여기 베르사유 궁에서 뭐 화장실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가보면. 워낙 크기 때문에 베르사유. 여기 저기 안 나오네요. 막 숲사이로 미로같이 갔던 것 같아. 예. 베르사유 가장 유명한 게 거울의 방이죠. 거울의 방. 여기서 뭘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독일
제국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독일 제국을. 그러니까 전전 시간에 독일이랑 프랑스랑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독일은 통일전 독일, 영어로는 프러시아, 프로이센. 독일 말로는 프로이센.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죠? 프로이센이 이겼죠. 그러니까 독일한테 질지는 몰랐어요. 프로이센한테. 독일 연합도 아니고. 근데 프로이센이 그 전까지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전술, 전투, 전략들은 다 프로이센 프리드리 2세 때부터 그 이제 18세기 후반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 많이 시작이 됐어요. 독일에서 전술 전략 연구가 많이 됐고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이기고 마리아 테레자 때려 부시고 슐레지엔 차지하고 그때부터 이제 독일이 프랑스랑 대결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져서 프랑스 루이 나폴레옹 3세가 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나폴레옹 조카입니다. 포로가 되기도 하고 결국 알자스 로렌을 넘겨줘서 거기서 나오는 소설이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 수업. 그래서 독일 제국이 이제 선포가 돼요. 프로이센이 이기니까 독일의 다른 연방들도 다 붙은 거예요. 프로이센 중심으로 이제 통일을 하자 해가지고 독일 제국이 1871년도에 선포가 되고 1월 달에 그거를 아니 지네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베르사유 궁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1차 대전 끝난 다음에는 프랑스 주도로 독일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독일을. 전쟁 배상금부터 해가지고 독일을 아예 멸절을 시키게. 독일 마르크가 뭐 빵 하나 사려면은 뭐 1조 마르크. 그러니까 지폐가 가마니를 가지고 막 트럭에다가 실어와도 빵을 하나 살 수 없는 인플레가 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지지율 1%도 안 됐던 히틀러가 당선이 된 거예요. 선거해가지고. 히틀러 쿠데타한 게 아니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을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고 자유, 명예, 뭐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도 먹고 살기 힘들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요 거울의 방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베르사유 궁이 뭐 워낙 유명하니까 루이 14세 때 이제 만든 거죠. 14세도 만들고 뭐 16세 마리 앙뚜아네트도 뭐 여기서 뭐 계속 있었고 그 베르사유 궁은 뭐 파리를 가시면 안 가시는 분은 없고 뭐 파리 가면 애들 데리고는 저기 뭐 디즈니랜드 가고 근데 디즈니랜드 우리는 갈 필요가 없고요. 예. 에버랜드가 낫습니다. 에버랜드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에버랜드도 못 가겠더라고. 예, 워낙 사람 많고 크고 예. 아니, 그래서 주차를 못해가 못 들어간 것 같아. 한번 구경하려고 네. 갔다가 주차를 네. 못해가. 주차도 안 돼요. 주차 못 해요. 거기 사람 많아가지고 그 차 끌고 갈 데가 못 됩니다. 예. 퐁텐블로 여기가 그 베르사유 전에 예, 있던 데고 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요. 요런 성들이 좀 많아요. 샹보르 성이라고 요런 예쁜 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성들이 그냥 관광지로 놔둡니까? 그렇죠. 예. 요런 뭐 개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뭐 숙박업소로 할 수도 없고 요런 샹보르 성 요런 성들이 이제 그 파리 남쪽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파리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런 개인의 조그만 성들도 성 투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저게 개인 거라고요? 귀족 거. 예. 요런 것들은 다 귀족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공작, 네. 후작, 백작, 남작, 자작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은 공작 중에서 이제 왕이 뽑혀요. 공작 중에서 주로 왕이 안 된 공작들은
이런 성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성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피렌체 공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렌체 공국, 베네치아 공국, 제네아 공국. 공국의 왕이 공작인 거예요.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백작은 공작보단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게 자작, 후작은 이제 공작 다음이고, 자작 남작은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지는 가장 밑에 하급 귀족이고. 이게 외국은요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 지금 뭐 누가 내가 뭐 무슨 김씨의 뭐 왕족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90%가 쌍놈이었는데 뭐 양반이 10%밖에 없었어요. 그게 조선 후기 때 그거를 이제 사고 팔기 시작했죠. 족보를 산 거예요 다. 주로 이제 그 영정조 후에부터는 이제 권문세가 등장으로 족보를 사기 시작했어요. 풍양조씨, 안동 김씨 요럴 때 권문세족일 때 왕이 힘을 발휘 못했을 때 그때는 이제 상인들이 또 등장했잖아요. 프랑스 혁명도 부르주아가 이제 거부 상인이 개혁을 한 거거든요. 평민들은 몰라요. 그거 뭐 프랑스 혁명이 뭔지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상인이 돈을 버니까 돈 번 사람은 뭐를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제 돈 번 사람들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대통령은 나가는 거예요. 정정 씨도 나가고 막 다 나가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해서 족보를 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지금 다 양반 가문이잖아요. 다 쌍놈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예, 우리의 족보는 다 거의 다 틀렸다. 10명 중에 1명만 진짜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은 아직까지 그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이에요 귀족. 모르니까 그냥 양반하면 되겠네 지금부터. 네. 이게 귀족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공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귀족. 그리고 이쪽으로 쭉 넘어온 낭뜨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앙리 4세가 싸우지 말자. 기독교와 그러니까 개신교와 캐톨릭 싸우지 말자. 그래서 앙리 4세가 프랑스 국왕인데 프랑스 원래 캐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앙리 4세가 위그노였습니다. 개신교인이었어요. 근데 캐톨릭으로 바꾸고 자기가 바꿨으니까 이제 캐톨릭이랑 이제 기독교 개신교랑 화해하는 거야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앙리 4세도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성 바돌로무 축제일 때 이제 학살을 당하죠. 위그노 개신교들이. 그래서 프랑스가 캐톨릭에서 다 된 다음에 그 위그노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네덜란드랑 스위스로 간 거예요. 네덜란드랑 스위스. 낭때에 보면은 제가 유니떼 다비다시오 요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아파트 최초의 아파트 르꼬르비제가 다 설계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유니따데 다비다시옹이 가장 유명한 데가 마르세유라고 말씀드렸죠. 마르세유가 그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 인구가 한 85만, 100만이 좀 안 됩니다. 요 마르세유의 요 유니떼 다비다시옹. 지난주 알쓸 신잡인가요? 거기도 나왔어요. 예, 뭐 지중해 투어한다고 뭐 저는 뭐 안 봤는데 예고편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작년에 강의 때 이 유니떼 다비다시옹 요거를 얘기했잖아요. 르꼬르비제. 예, 르꼬르비제 얘기하면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유니떼 다비다시옹. 요게 이제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최초의 아파트.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도시를 재개발해야 되는데 그때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르꼬르비제가 이제 아파트를 생각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혐오했죠. 지금도 사실은 아파트는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맨하탄 그런 데 빼고, 맨하탄 아파트, 고층 아파트 같은 데 빼고요. 빼고. 근데 이 아파트를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걸 싫어해요, 원래. 외국 사람들은. 공동주택을.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게 뭐 80년 거의 가까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 배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배 모양. 위에 옥상 있고, 옥상에 조그마한 풀장 같은 거 있고, 그렇게. 여기가 마르세유입니다. 마르세유는 요런 아파트들도 있죠. 그 마르세유와 베를린에도 있고, 그걸 많이 이제 세웠어요. 르꼬르비제가.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 밑으로 또 가면 보르도에도 있고,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보르도는 포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도주 하면 부르고뉴 지방이라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부르고뉴 지방의 중심지가 디종이라고. 부르고뉴 지방. 그리고 위쪽 부르고뉴 위쪽은 이제 샴파인이라는 지방인데 여기서 샴페인이 나온 겁니다. 샴페인. 돔 페리농 수도사. 그분이 만들어. 네, 샴페인의 가장 유명한 샴페인이 돔 페리농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발효를 해가지고 만든 게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지방에서 돔 페리농 그 수도사가. 왜냐하면 그 수도원에서 주로 그 모든 술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저기 포도주를 쓰려면 그 수도사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남부 쪽으로 쭉 가면요, 툴루즈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피레네 산맥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예요. 여기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고, 요 툴루즈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카르카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성 때문에 유명하죠. 카르카손 성. 요 카르카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 이거는 요 성 보러 오는 겁니다. 요 카르카손 성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런 성, 옛날 성 모습이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속이 저렇게 다 있고 이거는 외곽인가 봐요. 지키는 예. 사람 같이. 옛날에 중세는 이제 영주가 있고, 네. 그 성을 테두리 해서 성 안에 다 있고, 옛날에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끼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도 뭐 사대문 밖이 있고 사대문 안이 있어요. 동대문 그러니까 사대문 전쟁이 나면 사대문 안을 닫아버립니다.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되는 거고, 안에 있는 사람은 왕이나 귀족이나 돈이 있거나 잘 사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 전쟁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외국은 성이 많다는 거는 성 안에 모든 게 있고, 거기에 영주가 있고, 봉건 시대니까 기사가 있고,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고, 농노라고 그러죠. 농사짓는 노예. 그래서 성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 안에. 그래서 성 밖에도 물론 있지만 물자를 공급해오고 또 나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나면 이제 닫아 버리죠. 성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성을 침입하기 위해서. 해자라고 이 앞에는 물구덩이를 이렇게 놓기도 하고. 옛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문 닫아버리고. 요런 옛날 중세 분위기에 나는 게 카르카손이 요 프랑스에는 거의 유일하죠. 그래서 카르카손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위치를 보면 요 거의 스페인이랑 경계면서
바르셀로나하고도 가까워요. 바르셀로나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여기 따라 쭉 가면요. 이제 요 밑에 쪽으로는 엑상프로방스면서 그 해안, 꼬띠다 주아르라고 해가지고 꼬띠다 주르 해가지고 이 주르란 말은 그 프랑스 말로 파랗다는 얘기입니다. 이태리 말로는 이제 아주리. 그 이태리 축구팀을 아주리 군단이라고 그래요. 아주리, 그 주르 이게 말은 파랗다는 뜻이에요. 파랗다는 뜻은 곧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 있다라는 도시들이에요. 여기 바다 근처. 특히 이제 프랑스는 맨 위에 도시가 이제 파리죠. 가장 큰 도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는 마르세유고, 세 번째로 큰 도시 중간에 리옹이 있습니다. 리옹 가셨다고 그러셨죠? 리옹에 보면요, 여기 뭐 유명한 노틀담은 이제 마리아를 얘기해요, 사실. 마리아. 노틀담 성당이 있고, 리옹에 유명한 거는 라뚜레트. 여기 보면 리옹 근교에서 나중에 혹시 리옹을 가게 되신다면 이것도 르꼬르비지의 건축가 작품이에요. 라뚜레트 수도원. 되게 단순하게 보인다. 예, 라뚜레트 수도원. 이게 그 안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건축은요 빛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빛. 이게 뭐 모든 건축가들이 극찬하는 고 이게 제가 여기 라뚜레트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라뚜레트 수도원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엄산하다 그래야 되나? 예.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밝고 또 경건한 분위기와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모든 작품이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르꼬르비제. 예. 요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 수도원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별건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건축이 그래야 됩니다. 모든 건축은 안도다다 건축 보면은 다 가려놔요. 밖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꾸 시멘트 벽으로만 이렇게 해놓은데 안에 들어갈수록 이제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그 시퀀스가 이제 바뀌는 거라고 하는데 계속 다른 구조와 다른 배경 모양을 이제 갖는 게 특징이죠. 리옹 가시면 여기 좋고 여기는 니스에 그 르꼬르비제 살던 오두막집. 조그만 집. 예, 오두막집이 바로 여기 르꼬르비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라뚜레트 수도원을 리옹에서는 한번 가시면 좋고요. 리옹. 그리고 사실 리옹에서 이제 그 스위스나 이쪽 프랑스 알프스 쪽으로 많이 가시죠. 리옹에서. 리옹에서 쭉 내려오면은 바로 아비뇽이 또 있습니다. 아비뇽 하면은 예, 아비뇽의 처녀들 있죠. 또 그림 그렸다. 예, 아비뇽 처녀들. 그리고 아비뇽 하면은 여기가 교황청이 있었죠. 교황청. 옛날 중세에 그 1100년대, 1200년대 이때가 교황청이 두 개였어요. 로마 교황청과 아비뇽 교황청. 둘이 누가 교황이 막 3명씩 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서로 교황이라고 그러고. 네. 여기 아비뇽 교황청. 아비뇽 가장 유명한 그곳이 아비뇽 교황청입니다. 아직도 지금은 로마 교황청이니까 여기 옛날 교황청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고 그 아비뇽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청을.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아비뇽, 프랑스의 교황청이 아비뇽이 있었다. 여기 굉장히 큰, 그 중세 때는 굉장히 큰 교황청이고, 그 당시에 그 로마는 지금과 같은 건물은 이제 1600년대에 완성이 됐으니까요. 그 베드로 교회가.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아비뇽이 딱 되고 나서는 아비뇽이 사실 좀 이 건물은 좀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자랑했죠. 그래서 아비뇽에 가시면 무조건 여기 뭐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비뇽은 사실. 아비뇽은 뭐 축제도 있는데 가면 축제도 있고 한데 사실 요것 때문에 가시는 거고, 아비뇽에서 쭉 내려오면 그 유명한 이제 고흐가 살던 아르, 이 액상프로방스, 아비뇽에서부터 이제 액상프로방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를 딱 보면 아르에는 고흐, 그리고 여기 아르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잘 보존되어 있는 데가 아르, 그리고 이태리 가면 베로나 이런 데가 있죠. 이런 원형 경기장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 아르입니다. 너무 잘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랑 이제 고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흐 동네 투어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아르, 여기가 이제 요 론강인데요. 론강인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론강에 비치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론강이 아주 멋있는 강처럼 보이는데 여기 가면 멋지지가 않아요. 뭐 막 콘크리트 돼 있고. 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 여러분 거기서는 멋있게 나올 거예요. 멋있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 가면 론강이 지금은 멋지진 않다. 그래서 정신병원 있을 때 지금 혼란스러울 때 그렸던 그림이다. 뭐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론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론강이 요 아를 지방을 이제 흐른다. 그래서 론강이 바로 이제 지중해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지중해 이렇게 흘러나가고 그 옆에가 바로 마르세유죠. 마르세유에 그 아까 얘기한 유니떼 다비타시옹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마르세유는 그러네 진짜 다리하고. 예, 멋있게. 보셨죠? 예, 론강에 흐르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은 참 멋있는데 강은. 예. 마르세유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그리고 마르세유 가장 유명한 게 몬테크리스토. 몬테크리스토가 갇힌 섬이 바로 여기라고 그랬죠. 마르세유 항구에서 그 20유로인가 할 거예요 아마. 배 타고 통통 배 타고 가면 여기 요 섬, 요 조그만 샤토디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샤토디프.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는데 샤토디프. 이거 멋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몬테크리스토 백작. 못 가겠다. 못 도망가겠네 정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배경이 되는 샤토디프입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원래 그러면 교도소 같은 데였어요. 진짜? 그렇죠. 모든 성들은 성이나 뭐 수도원이나 이게 용도가 이게 수도사들이 없어지고 하면 그것들은 다 주로 감옥으로 사용되거나 유배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 같은 경우는 콜로세움 있죠, 이태리. 네. 콜로세움이 옛날에는 아무도 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거기가 소 돼지 키우는 데였어요. 소 돼지를 키웠어요 거기서. 소 돼지를 키우고 막 하다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자꾸 변형이 되죠 용도가. 우리야 지금 유적 이런 게 있어 유적으로 좀 귀하게 여기지만 옛날에는 또 그런 유적을 함부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피라미드가 여유가 생기는. 예, 여유가 생기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철학, 역사, 이
먹고 살만하면 그런 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책 들고 어떻게 책을 읽어요? 쌍놈이 어떻게 책을 읽어요? 맨날 노동하고 힘든데 무슨 책을 읽습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일단 귀족이라는 뜻이죠.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90%가 쌍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읽는다는 건 일단 돈이 있다는 거고, 돈이 있다는 건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계급이 시민이라는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계급이 우리나라는 50년대 이후부터 생긴 거고, 그걸 근대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유럽은 그게 18세기, 19세기에 생긴 거고요. 그러나 귀족들은 아직까지 귀족이다. 우리나라는 귀족이 없잖아요. 귀족 계급이 없잖아요. 그냥 돈이 많으면 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외국은 돈 많다고 귀족이 아니라 돈도 있지만 귀족 자체예요. 미국이란 나라도 그래요. 하버드대, MIT, MIT는 아니고 하버드, 예일 이런 데는 아버지, 엄마 중에 한 명이 하버드나 예일 출신이면 들어갑니다. 부조리하죠. 불공정하죠. 근데 걔네들은 그게 공정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들어갈 만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 그 특별 전형이 또 몇 명 있어. 특별 전형. 오바마 같은 인물들 옛날에 흑인이고 막 마약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한 명씩 뽑는 거예요. 뭐 공부도 잘하지만 이렇게 뭐 성적대로 서열대로 뽑질 않아요. 그리고 많이 주면 들어가요? 기부금이나 귀족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DNA 예, 어차피 귀족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40%에서 50%가 거의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명이랑 동문입니다. 나머지의 뭐 우리나라나 뭐 동양권에서 좀 하는 애들을 시험 봐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들어가서 계속 귀족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물론 시험도 잘 보지만 그런 귀족 특혜가 있죠. 그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너무 공부를 못 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막 군사학교도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런데도 윈스턴 처칠을 위대한 인물로 뽑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왜냐면 공부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뭐 나폴레옹이 공부를 잘해서 한 건 아니니까. 마르세유가 샤토디프 가까워요. 여기 바로 옆입니다. 마르세유는 그다지 뭐 관광 갈 곳은 별로 없고요. 요 옆으로 가면 이제 관광할 곳들이 요런 베르동 자연 공원 요런 데 이제 렌트를 해서 가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예능 TV에서 나왔어요. 그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이 예. 이제 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아. 여행하는 거예요. 물박. 진짜 예. 그 했지. 물 바다에서 막 배 타고 어디 예. 동굴에 들어가고. 예, 요런 개들이니까 더 가지. 예. 여기 거기요? 베르동, 예, 이런 자연지구, 이런 게 마르세유 근교에 희한한 데 있습니다. 갔구나 정말. 예, 마르세유 근교에 있고, 마르세유에서 여기 바닷가들이 가장 뭐 유명하죠. 여기 이제 깐 있죠. 예. 깐, 그리고 여기는 니스, 그리고 여기가 모나코. 모나코까지 다 여기가 해변가네. 해안 기차로 30분씩 거리입니다. 그래서 모나코, 니스, 깐에서 아무데나 뭐 잡아서 왔다 갔다 기차 타고 가시면 돼요. 특히 모나코 같은 데는 뭐 그레이스 켈리 잘 아시죠? 그레이스 켈리가 여기 왕비였고, 모나코 하면은 이제 몬테카지노 하면서 동시에 F1 경주 아세요? F1? 네, 자동차 경주.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하죠. F1 경주. 그게 가장 유명하고, F1 경주를 시내에서 합니다. 여기 시내에서 해요. 도로에서. 그때 이제 축제가 되는 거죠. F1 경주가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 여기 모나코에서. 지난주에 하고, 여긴 사실 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 조세 회피처로 모나코를 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니스,
여기가 모나코였고 니스 여기 모나코 대공국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공국의 국왕은 누구냐면 공작이죠. 공작. 그래서 지금도 모나코 공작으로 불려요. 모나코 공작으로. 그레이스 켈리 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작. 예. 뭐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쓰는 것 같아요. 예. 뭘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 왕이 있는 나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왕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고. 뭘 왕으로 취급을 안 하죠. 왜 이 나라에 왕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무슨 장례식만 되면 또 왕을 추도해요. 참 이상한 애들이에요. 장례식만 되면. 지금 일본도 지금 왕을 서로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다음 왕은 없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일본은. 영국도 마찬가지잖아. 그 왕도 아무 뭐 역할하는 거는 역할하는 건 없는데 영국은 그래도 파워. 왕이 상징성이 좀 있으니까 그냥 물건이 예, 많아가지고 예. 갖고 상징성이 있으니까 니스는 뭐 샤갈 박물관도 있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뭐 니스가 좀 박물관들이 좀 많아요. 미술관들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뭐 박물관에 미술관을 갔다면 특별히 뭐 그렇게 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 니스는 이제 해변이 자갈 해변입니다. 니스는 자갈 해변. 거제도죠. 예, 모래 해변이 아니라 니스는 여기 잘 볼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갈이에요. 자갈 해변입니다. 자갈 해변이고 니스가 꽤 큰 도시인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여기 이슬람 과격 분자가 트럭으로 여기 다 사람을 죽였죠. 트럭으로 여기 대로에서 트럭으로 사람 한 20명 넘게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럽은 이제 테러에 대비를 해야 되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니스는 이제 공항이 바로 가깝기 때문에 뭐 공항에서 걸어가도 돼요 사실. 다리만 튼튼하면 걸어가도 됩니다. 바로 시내까지. 니스. 조그만 공항이고 깐 하면은 이제 여기 영화 축제 여기 보면 바로 여기 레드 카펫을 항상 깔아놔요. 여기 레드 카펫 뭐 깔아놓기 때문에 저도 깔아놓기 때문에 뭐 다 사진 찍으라고 찍어도 되냐고 하니까 사진 마음대로 찍으래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게 20년 더 됐기 때문에 25, 6년 전이라 그때는 뭐 마음대로 찍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깐 요 앞에 뭐 저기 제 기억으로는 요 앞에가 스타의 거리라고 손도장이 다 있었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깐 명예의 거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 건물 안으로 깐 명예 거리 있죠. 여기서 카메론 디아즈네요. 카메론 디아즈. 제가 이렇게 다 제 손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제 손보다 뭐 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실베스타 스텔론 손이랑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작아요. 손이. 클 것 같은데. 실베스타 스텔론이 저보다 키가 작거든요. 그래요? 보면 막 되게 나무. 커 보이는데. 그치? 멋있고. 저보다 좀 작아요. 77. 크긴 크네요. 선생님이 크신 분. 네, 77인데 그 브리짓 닐슨이라고 옛날 결혼했던 스웨덴 모델이 있는데 그 닐슨이 183이었어요. 네. 탐 크루즈도 70밖에 안 되는데 맞아. 니콜 키드만은 80이 되니까 하이힐을 못 신었다고. 여기 깐이 이제 월계수죠. 월계수. 월계수. 요 대상을 이제 월계수를 이렇게 해줍니다. 깐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사실 모든 나라가 비슷해요. 그 중부보다는 다 수도권 아니면은 요 밑에 바다 이쪽이 볼게이지. 그리고 여기는 스위스는 여기 알프스, 프랑스 알프스 여기
여기 때 보셨죠? 여기 그 몽블랑이 이제 저기니까요. 프랑스니까 몽블랑 알프스 여기 빼고 뭐 요 중부 쪽에는 내륙 쪽에는 크게 뭐 볼 거는 별로 없다. 찾아보면 있겠지만, 예.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큰 여행지보다도 소소하게 만나는 그런 인연들이 사실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